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게 될지 여러모로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고공행진하던 장기 국채 금리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세를 진정시켰고, 이게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6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6일 밤에 고용부의 노동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나와주면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살짝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10년물 금리가 난데없이 5%를 뚫어버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혹여 국채 금리 고공행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미국 경제의 연착륙 자체를 위협할 거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이로 인해 국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와 강달러, 결국 증시 압박, 이를 통한 미국과 글로벌 경제 둔화, 피하고 싶은 사이클이 어쩌면 만들어질지도 모를 거라는 우려, 여전한 상황입니다. 10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확실히 나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약발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28,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동력을 확인해줬고, 지금은 27,000달러 중반 위에서 자리를 하며 다시금 2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뚫어낼 경우에 다음 목표는 31,000달러 부근까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추가로 바닥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26,000달러 후퇴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미 있는 호재들이 잇따라 더해지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기각되면서 모든 관심은 내년 4월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날짜는 내년 4월 16일입니다. 배심원 판결을 위한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양측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미팅을 하는 자리인데, 양측이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제시하는 마지막 유도 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민영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최근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온 것을 보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확실히 화두는 화두입니다. 이런 레거시 금융 대기업까지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경우라면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국채금리 고공행진으로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던 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민간 고용 데이터가 노동시장 둔화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게 국채 수익률을 압박했고, 자연스럽게 증시 반등 재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요 며칠 공개된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이게 방향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8월 구인 건수가 960만 개로 전달의 883만 개보다 훨씬 많았고, 시장의 예상치 882만 개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공개된 ADP 9월 고용 데이터를 보면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8만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로이터 집계 15만 3천 건보다 크게 밑돌았고, 전달의 증가폭인 18만 개보다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인 건데, 완연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민간 노동 데이터들이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6일 밤에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 데이터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전달에 18만 7천 건에서 16만 3천 건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나와준다라면 증시에는 반등 재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나와줄 경우에는 또다시 국채금리가 자극되면서 증시 압박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 채권금리가 5%에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자칫 영국처럼 국채금리 급등세 감당 못하다가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주가 하락과 강달러를 동반한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미국과 세계 경제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 붕괴 리스크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이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에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 연방정부의 부채 우려,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렸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꽤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월 들어서 비트코인의 흐름은 꽤 괜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10월을 말 그대로 업토버로 마감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4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0%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28,143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촛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높은 수준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6,9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가 우위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황소들은 한 번 더 28,143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다음 목표는 31,486달러가 될 것이다. 반면 가격이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으로 떨어지면 26,000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가 있고, 이후 한동안 24,800달러에서 28,143달러 구간에서 통합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록의 상무 출신이자 지금은 마켓 팩터 인덱스에서 CEO로 일하고 있는 스티븐 쇼엔필드가 재미있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끝난 거래이고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에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SEC가 전체 신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상당한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델리티와 찰스 슈왑 등 월가의 돈귀신들이 돈을 분파해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의 CEO도 재미있는 멘트를 더해줬습니다. 이 양반은 투자 전문 미디어 벤진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더 널리 상용화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기존의 리스크 해칭 자산에 비해서 전송과 보관이 간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산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월가의 세력급 자본들이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점에서는 나름의 기대감이 느껴지는 것,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대단한 겹겹겹 경사가 펼쳐졌습니다. SEC가 목리를 부렸던 중간 항소는 보기 좋게 까였고, 주니퍼 리서치가 선정한 블록체인 혁신 어워드에서는
3관왕을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공식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14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경사가 추가됐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올해 핀테크 기업 100곳의 국제 결제 기업으로서 리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서 100곳 안에 이름을 올려버린 겁니다. CB인사이트는 리플랩스가 국제 결제 부문에서 갖춘 기술력과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감안해서 리플을 100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지난 9월에는 포춘지 선정 올해 최고 기술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CB인사이트 선정 핀테크 100대 기업에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비트고와 레저, 또 컨센시스, TRM 이렇게 리플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리플의 포텐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소송 리스크를 던져버리는 것, 이제 정말 이거 딱 하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중간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받고 있는 날짜는 내년 4월 16일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날 양측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일정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법원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월 16일의 합의 또는 합의 불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합의가 불발돼서 자연스럽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4월 23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 판결을 갖게 되는데 통상 미국에서 배심원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EC의 미친 행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의 주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망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합의도 안 하고 1심에서도 SEC가 패소를 하고 결국 SEC가 최종 1심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건 SEC가 패소할 경우에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2심부터가 법률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진행되는 반면 미국은 2심과 3심 모두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 결과가 엄청 중요한데 암호화폐 관련 기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수준의 판결이 1심 최종 판결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1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이지만 2차 시장 판매 XRP는 비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법률심 과정에서 SEC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은 이제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심 판결이 약식재판 판결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특히 이 시기가 내년 미국 대선 직전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선수들이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SEC의 항소 방침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쭈꾸미는 집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꽤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모델로 리플랩스를 콕 찍어서 리포트를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리면서 어쩌면 IPO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기대감의 관점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파급 효과, 리플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와 분석, 저자는 데이비드 요피와 앤디 우. 특히 이번 리플 사례 연구 리포트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데이비드 요피 교수 때문인데 이 양반은 1981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경쟁, 혁신 전략 이런 분야에 대한 글도 많이 써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사례로 리플랩스의 디파이 혁신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성공 혁신 사례로 연구하는 곳이 리플랩스라는 점은 XRP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부분이고, 추후 IPO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될 때 의미 있는 마케팅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같은 와중에 암호화폐 전반의 혁신적 사례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F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해당 토큰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를 비롯해서 도치코인, 시바이누 등 출생이 밈코인인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밈코인들에게 페이먼트 기능의 유틸리티가 더해지는 상황도 재미있고, 이게 또 하필 부동산 모기지 대출금 결제를 크립토커런시 기반으로 구현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 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화청은 지금 홍콩 디지털 달러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서 토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한 상황, 이건 홍콩 통화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 혁신과 어느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HSBC는 기존에도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 문서는 HSBC가 발행했던 거고, 제목은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 부제목은 증권 서비스의 미래 트렌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이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XRP입니다.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XRP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 HSBC의 외환 거래 툴은 첫 해 6년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300만 건 이상 기업 간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HSBC도 외환 거래 툴의 일부로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은행이 홍콩 달러 발권을 하는 곳이고 홍콩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통화청은 리플과 파트너, 아무튼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